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제가 에이전트 역할을 대우, 두산, 삼성, 풍산, 한화, 현대롯데, 대우조선 이런 에이전트 역할을 해왔죠. 네. 원래는 우리가 경상도 영일군 장리면이 저희 본고향인데 일제 시대 때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북한으로 이제 이주해서 거기서 살다가 제가 10살 때 해방이 돼. 하셨어요? 함경북도 웅기 최북단이죠. 예. 그 북한에서 김일성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제 1차 숙청 대상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집도 무상 뺏기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월남하기를 이제 결심하고 한 가족이 다는 못 오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가 남북에 이렇게 영원히 갈릴지를 모르고 우리 어머니가 얘들아 난 아버지 3년상 치르고 갈 테니까 너희 먼저 좀 가라. 이래서 이제 저는 둘째 형님을 따라서 47년 중반 때 이제 월남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함께 사는데 이 유교가 발생을 했죠. 6.25가 50년도에 6.25가 발생하면서 우리 누나는 인민군에 잡혀가서 결국 죽고 저희는 서울에 갇혀 있다가 1.4.5 때 이제 대구로 피난 내려가서 이제 대구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가족들은 완전히 이산 가족이 돼서 영영 못 봤죠. 못 보고. 그 이산 가족 몇 번 했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그때 좀 찾아보시려고 하는 그건 안 하셨었어요? 못했어요. 했는데 왜냐면 저희가 그 조금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그 조만식 선생 아세요? 유명한 조만식 선생하고 같은 집 계열의 집안이에요. 우리가 그 조만식 선생이 이끌던 그래서 이런 조선 독립당인가 하여튼 조선 그 기억 확실치 않은데 그 웅기 지부가 저희 집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이가 들어오면서 조만식 선생 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때 그 김일성이가 내거는 숙청의 용어가 뭔가면 친일파 부르조아. 그게 이제 그런 걸로 몰아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게 우리 그 당시에 또 우리 민족들의 제일 꿈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함께 그냥 그 독립을 위해서는 투쟁할 때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조만식 선생과 같은 종씨 주반이니까 그분이 그 리드하는 조선 독립당을 우리가 서포트하면서 우리 집에다가 간판을 걸었었는데 지금도 제가 그 간판이 눈에 선한데 이렇게 김일성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1차 숙청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후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내 밑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때는 서울에 남산 밑에 기슭에 해방촌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 해방촌의 이북에서 월남해 온 사람들이 거의 모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동네가 해방촌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집은 이런 집이 아니고 그 미군 사과 개짝 같은 거 주워다가 그래서 그걸 그 당시 이름으로 학꽃방이라고 불렀어요. 학꽃방. 그런 데서 이제 살다 보니까 거기서 제일 가까운 국민학교가 이태원 국민학교예요. 이태원. 그래서 제가 이태원 국민학교를 들어갔죠. 들어가서 거기서 이태원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는 그때는 6년제 제중학교 시절이니까 서울공업중학교로 들어갔어요. 서울 공고를 가셨네요. 공고가 아니고 공업중학교죠 그때. 공업중학교. 서울. 근데 거길 가게 된 동기도 사실은 저의 꿈은 철학 박사 되는 게 꿈이었는데 철학을 그때 이승만 대통령 정부에서 그
우리나라의 그 실업 교육 장려책.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아가려 그러면은 실업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업 교육 장려책이라는 이제 기준을 세우고 모든 실업 중학교를 1차로 하고 모든 인문 중학교는 2차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공업중학교, 상업중학교, 농업중학교가 1차고 네. 나머지 뭐 서울중학교, 경기중학교는 다 2차로. 그러면 1차로 하다 보니까 1차에 내가 서울공업중학교를 픽업해서 서울중학교 학원과로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때. 학원과. 그때 화학과. 화학과. 거기 다니는 도중에 유교가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 대구로 피난 와서 대구 그러니까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는 서울에 갇혀서 인민군 차에서 지내다가 9.28 수복되고 지내다가 이제 그때 중공군이 이제 들어오면서 소위 얘기하는 일사후퇴라고 일사후퇴 때 우리가 이제 대구로 피난을 내려오죠. 그런 와중에 학교 제도가 바뀌어서 6년제 중학제도가 3년제로 바뀌고 고등학교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대구 공업고등학교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서울공과대학 이제 시험 쳐서 들어가게 됐죠. 내가 공업을 택한 것도 이승만 대통령의 실업교육 장려책 때문에 철학 박사 되겠다는 꿈을 접고 공학도가 됐는데 또 들어갈 때도 화학과로 들어갔는데 서울 공대를 들어갈 때도 학원과로 들어갔어요. 입학했는데 또 막 내가 들어가니까 공대에서 이제 그동안의 경험을 다 해보니까 학교 들어올 때 전문 과목 한 것은 자기 성향에 안 맞는 걸 택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좀 더 대학 생활을 해보고 자기 성향에 맞는 과목을 정하는 기회를 주자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그 해 제도를 바꿔서 1년 동안 1학년 때는 그냥 일반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2학년 올라가면서 자기 전공 과목을 택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학원과로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1학년 일반에 편입이 돼서 공부를 하고 2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과목을 택하는데 그때 가니까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막 이제 그 전쟁도 끝나고 이제 건설이 한참 인기를 끌 때 그래서 학원과보다는 토목공학과가 더 좋다. 이래가지고 제가 토목공학과를 픽업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시빌 엔지니어가 된 거죠. 군대를 가야 되는데 마침 뭐 장교로 가도 공군 장교나 해군 장교로 가면은 3년 복무하면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하고 나하고 비슷한 또래에 있던 친구들이 야, 뭐 이왕이면 장교로 가지 뭐 쫄병으로 가냐 그랬더니 너는 뭘 갈 때? 나는 해군, 나는 공군 갈래. 그래서 제가 공군 장교 입대를 한 거야. 그래서 대전교육단에 가가지고 6개월 훈련 받고 공군 소위 인간을 했어요. 인간하고 났더니 내가 첫 배속된 데가 수원 10전투 비행단이야. 수원 10전투 비행단. 참 이것도 하나의 운명인데 막 딱 가니까 그때 마침 수원 비행장 활주로 이제 대공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거를 감독할 엔지니어가 없어. 내가 유일하게 전문 엔지니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그 시설 대대 기술실 선임 장교라 해가지고 그 활주로 공사 총 감독으로 이제 임명을 받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 건설업체들이 그런 공사를 할 만한 자격이 인정이 안 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공사를 수주한 메인 컨트랙터는 프라임 컨트랙터는 미국 건설회사였어요. 그때 우리 그거를 현대건설이 하청을 받았어. 그래서 실제 공사는 현대건설이 하는 거야.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감독을 하고 이제 지내서 이제 그 공사를 무난히 잘 끝냈더니
그 공이 좀 인정돼 가지고 나는 이제 공군본부 기술과에 이제 전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공군본부에서 저를 이제 미국 AI 유니버시티 그 시빌 엔지니어링 애드반 코스를 보냈어요. 그 미국에서 교육받고 왔다고 나를 장기 복무자 배지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기술교육단 대전에 있었어요. 옛날에 기술교육단에 시설교육대가 있는데 시설교육대 대대장으로 임명이 돼서 내려가서 거기서 복무하고 있을 때 기억나세요? 김신조 사건? 넘어왔죠. 김신조 청와대 습격해가지고.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각 군에 비상령이 내려서 이제 그때부터 육해공군 전력 강화 대책이 서면서 공군에서는 모든 비행장을 새로 확장 건설하는 플래닝이 있었어. 그래서 공군본부에서는 특별히 90일 건설 전대라고 특별 전대를 세워서 거기에 이제 내가 선임 장교로 임명받아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김해 비행장, 사천 비행장, 성남 비행장, 성남. 원래가 여의도가 우리 공군 경비행장이었어. 그 비행장을 정부에 넘겨주고 그 대신 지금 성남시 거기는 비행장 땅에 거기다 이제 비행장 건설하고 그다음에 강릉 비행장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부 고속도로에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거기 비상할주로가 4개가 있어요. 그 비상할주로 건설 그 모든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업무를 했어. 그 김해 건설 지금 그걸 부산공항으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김해 비행장을 조그마한 경비기장이었는데 그 지역 농토를 다 구입해 가지고 그걸 오늘날 그 국제공항 규모로 전체를 이제 총괄해서 이제 그때 그걸 하는 게 911 건설 지휘소라 그러는데 내가 911 건설 지휘소장을 하면서 그 이제 업무를 끝냈지. 경부고속도로 비상할주로 개통식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내려왔어요. 수원하고 평택 사이, 수원 평택 사이에 비상할주로가 있는데 그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비상할주로 그 옆에 뒤뜰에 가면 엄체호가 있어요. 탄약을 저장해놓은 엄체호.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수원 비행장이 그 근처 비행장에 거기서 출격한 비행기가 적진으로 가서 싸우고 돌아오는데 오는 도장에 만약에 공항이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착륙을 못하면 그때 비상할주로에 내려서 거기서 탄약 공급을 받고 다시 출격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다가 그럼 김해, 사천, 성남, 강릉 이거 다 회장님이 그때 그 플래닝하고 총괄하는 업무는 가졌고 진두지휘하고 건설을 끝낸 거는 김해 비행장. 그러니까 내가 90일 건설 전대 선임 장관님이서 그 플래닝을 다 세우고 준비하고 가서 이렇게 저것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911소 건설 지휘소장이 되면서 김해 비행장 건설을 총괄했죠. 제대를 했는데 마침 그 김해 비행장 건설을 맡았던 회사가 경남기업이에요. 경남기업이 우리나라의 아파트 건설 그 건설 넘버 2호예요. 1호는 대동건설이고 현대건설이다 이런 건 훨씬 후배들이에요. 그때 그 경남기업을 창설하신 정원성 회장은 싱가포르 유니버시티를 나온 그 당시에 유일하게 영어 구사를 할 수 있는 기업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특히 미국과의 관계. 그때 우리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건 only 미국 쪽에 그런 관계를 맺어오면서 월남전 일어날 때까지도 그런 모든 관계를 열심히 이어온 사람이 정원성 회장이에요. 공군 제대를 하면서 바로 경남기업의 토목사업 본부장으로 그때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제 30대에 그 정원성 회장이 저를 부르더니 미사죠.
예, 그거는 영어로 구사라니까 미사초.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갈 길은 해외 시장이야. 그때 이미. 그래 그때 그 양반이 인도네시아라는 살림업을 시작했고 살림업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저보고 당신 동남아 지역에 나가서 10년을 각오하고 회사 기반을 닦아달라. 그때 그래.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나이에 말레이시아로 사업본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임명받아서 말레이시아를 가게 돼요. 그게 74년도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한국 회사들이 가족들을 같이 내보내는 경우가 별로 드물 때입니다. 그런데 이 정원성 회장은 해외에서 공부를 했고 하니까 제가 그랬죠. 아니 10년을 나가서 각오하려고 그러면 동떨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네, 데려가는 엔지니어들 다 가족들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오케이 데려가. 그래서 그때 우리 스태프들 가족들 다 데리고 말레이시아를 갔죠.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의 첫 하이웨이 그게 쿠알라룸푸르에서 세람반 가는 세람반 하이웨이라 그래요. 말레이시아 수도가 쿠알라룸푸르인데 예. 쿠알라룸푸르에서 세람반이라는 그 하이웨이를 우리 한국 회사가 맡았어요. 경남기업이 한 건데. 경남기업이. 그리고 그때 3개 회사가 나갔어요. 고려개발, 삼부토건, 경남기업. 거기서 이제 참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 땡빛에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매일 소나기가 쏟아져요. 오후 3시 되면 소나기가 쏟아지고 그냥 그러면 그 짱그를 뚫고 나가는데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하여튼 그걸 막 밤낮을 가지 않고 하면서 그렇게 더 열심히 일했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경남기업을 쳐버렸어요. 기억나실 거야. 그래서 나는 아까 거기서 자기가 이 정치 문제에 내가 왜 관여가 되는지 말이야. 이게 1차로 당하는 건데 이 정원성 회장 경남기업이 그거는 그 당시 박정희 정권 때예요. 뭔가 모르지만 잘못 보였어. 그래가지고 뭘로 쳐냈는가 하면은 박정희 정권에서 기억날지 모를 거예요. 외화 도피 가중처벌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었어요. 그 법의 제1호로 경남기업을 걸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이냐. 정원성 회장이 인도네시아 살림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때 일본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이 약 한 10여만 불 US 달러가 있었는데 그거를 홍콩 구자로 남겨서 인도네시아 살림 사업장으로 보냈는데 그거를 외화 도출법에다가 적용해서 경남기업을 하루아침에 사장은 영창에 집어넣고 모든 은행 문을 닫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인수해서 들어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신기수라고 하는 젊은이야. 신기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기수 친형이 신영수라는 사람이에요. 신영수는 당시 한국경제일보의 사장이었고 그때 한국일보의 주인이며 사장인 장기영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를 할 때예요. 그리고 중앙정보부장이 신직수 때예요.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서 말레이시아에서 경남기업을 사직했어요. 사직하고 그때부터 제가 해외 생활이 한국을 못 들어가고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현지 업체를 이제 그 현지 업체 이제 매니징 디렉터로 그 회사를 한 5년 운영하고 건설을 하다가 이제 제가 호주로 오게 되는데 호주로 올 것도 참
이상하게 제가 거기서 하는 건설의 모든 게 호주 컨설팅 엔지니어가 감독기관이었어요. 그다음에 제가 호주 엔지니어라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사관 직원들하고 가까워지고 뭐 이렇게 돼서 그 인연으로 호주 대사관에서 저 영주권을 줬어. 호주에 와서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뭘 내가 건설 현장으로만 평택 쫓아다니까 뭘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어느 날 보니까 신문에 비컨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회사를 판다고 공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그린에카 있는 회사 때 철골 공사를 하는 철공 업체야. 81년.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이 되는. 근데 이제 마침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이런 얘기 하려면 이게 나의 모든 일은 내가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이렇게 자꾸 연계가 되죠. 우연 같지만. 근데 막상 그걸 딱 할 때 그때 여기 시드니에는 삼성중공업 브랜치가 있었습니다. 벌써 그때. 삼성중공업. 근데 그 삼성중공업이 다윈의 컨테이너 크레인 사업을 땄어요. 원래 그 사업을 딴 회사는 일본 중공업, 삼성중공업이 하청을 받았어. 실제 제작은 삼성중공업이 다 한 거예요. 네. 그 에렉션 공사를 제가 맡게 됐어요. 제품은 한국에서 가져오면은 그걸 이제 다윈 항만에다가 설치하는 작업은 이제 제가 맡았는데, 뭐 난 여기가 이제 전부 그때만 해도 전부 호주 이제 업체들 합쳐 뭐 노동자들 데리고 이제 다윈이 한 1년 가까이 거기서 이제 그걸 해서 이제 그걸 완성을 했지. 네, 그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이게 뉴사우스웨일즈에 3대 파워 스테이션이 있어요. 에라링 파워 스테이션이 말이죠. 거기에 들어가면 그 위에 가는 오버헤드 크레인이 있어요. 오버헤드 크레인. 그 3개 오버헤드 크레인 그것도 전부 삼성중공업이 만든 겁니다. 그 설치도 또 제가 하고.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그거하고 뭐 지금 노스브리지 쇼핑센터, 민터 쇼핑센터 그런 것도 이제 제가 건설을 그때 맡아서 했고. 그런데 그때 그 유니온하고 엄청 싸웠죠. 완전히 그 노동자의 종살이야. 돈을 한 푼도 못 벌고. 옛날은 그게 세잖아요. 이제 그거를 알고 있을 무렵에 이제 그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우리나라 국제그룹, 국제그룹, 국제그룹 산하에 국제건설이라고 있었어요. 건설도 했었구나. 그 국제건설을 제가 하고 해서 퍼스에 알루미늄 스멜터 공사를 우리 국제건설이 건설해 주는 걸로 하는 걸로. 알루미늄 뭐예요, 그게? 스멜터. 스멜터가 뭐예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철강을 가져와서 그 녹여서 알루미늄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광산에 있는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그걸 녹여서 거기서 알루미늄 자체만 뽑아내는 그런 공장을 퍼스에 설치하는데 그 공사를 국제건설이 맡아서 하는 걸로 하고, 그런 걸 하는 혜택으로 그 담폐에서 퍼스까지 내려오는 가스 파이프라인 공사에 반을 국제건설이 수주를 했어요. 진행돼 가고 있는데 국제건설이 정부에 잘못 보여가지고 날라갔잖아요.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그때 그 알루미늄 스멜터 짓게 되면은 그 공장 철골 공사는 전부 내 회사가 하는 조건으로 나는 영국의 로이스 브라더스라는 엔지니어 회사하고 합작으로 디자인은 로이스 브라더스가 하고 공사는 내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어레인지 했는데 국제가 날아가 버리네. 여기 날아간 거죠. 그 내 공사도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그게
그렇게 또 당했지. 이게 두 번째야. 정책 때문에 당하는 게. 87년도에 한인회장을 해가지고 시드니의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시드니는 커머셜 앤 레지던스 에리어로만 하고 모든 시드니 안에는 인더스트리는 외곽으로 내보낸다 하는 스테이트 가버먼트의 기본 폴리시가 생겼어. 그때 인더스트리얼 에리어로 지정된 곳이 북쪽은 와이옹, 남쪽은 울릉공, 그리고 서쪽은 캠블타운. 이렇게 해서 하고 했는데 그때 울릉공 시장을 한 이제 분이 있었는데 토니라고 나하고 잘 알게 돼가지고 그 양반이 원래 조상 때부터 그 지역을 개발한 지역인데 그 양반이 소유했던 그 웨스트햄프턴 지역에 그 큰 땅이 있는데 그 전체 지역을 그 이제 개발하는 걸로 스테이트 가버먼트가 플래닝을 세우는데 그 안에 그거를 인더스트리 에리아로 DA 어프로브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이 여기다가 코리안 인더스트리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저 다음에 저희 가서 종살이하는 우리 교민들을 일할 수 있는 일터전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국 가서 한국 그 당시는 중앙상공인연합회라는 게 있었어요. 중앙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만나서 그 내 취지를 쭉 설명을 했더니 굿 아이디어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은 내가 이 지역을 개발해 놓고 지금 DA 허가가 다 나왔으니까 개발하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 업체들이 여기 와서 좀 공장을 차려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일꾼은 우리 교민들을 다 써달라. 고용 창출이. 그랬더니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울릉공 시에다도 얘기했더니 울릉공 시에서 자기네들 또 적극 협조하겠다. 이게 딱 삼재가 엇갈리니까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름도 코리안 센터라고 회사를 해서 코리안 센터 해가지고 그 땅을 이제 그때 돈으로 그 600만 불이야. 근데 내가 600만이 다 없잖아. 그냥 돈도 좀 빌려가지고 그냥 돈 빌려가지고 그걸 했는데 호주가 IMF가 터져버려. 기억나요? 호주? 그때 일본 앵화가 막 난리를 치고 망한다 그러고 쳤잖아요. 그게 90년도, 91년도 그때일 거야. 그러니까 스테이트 가버먼트에서 그 지역 개발 플래닝 자체를 다 무효를 해봤구나. 캔슬 없어버려. 이게 지금 세 번째 당하는 거 아니야? 뱅크럽 돼가지고 집도 잃고 뭐 잃고 그냥 자동차도 다 뺏기고 뭐 그냥 맨주먹으로 있는데 참 하느님께서 돌봐주셔서 그때 북경시장이 가경림이라는 사람이 북경시장 할 때예요. 그 부인이 마담 님이라고 있는데 그 본래 그 양반들은 복건성 성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북경시장이 됐는데 그 부인이 이 세운 이제 회사가 호주에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호주에 있는 차이니스 교포가 이제 운영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나를 와서 회사를 좀 맡아서 운영해 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회사를, 그게 그때 저 록데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을 때 그 록데일에 그 큰 공장 창고 건물을 사서 거기에다가 고층 상가 아파트를 짓는 걸로 플래닝을 했어요. 고층 상가 아파트. 록데일. 그래서 그것도 DA 허가까지 다 맞고, 그 대신 그 회사에서 돈이 없으니까 그때 대우건설이 시드니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대우건설을 해서 대우에서 그 대우의 돈으로 그 건물을 짓고 팔아서 돈을 받는 걸로, 그런 조건으로 그걸 어레인지를 해서 이제 다 약속을 하고
서울에 가서 이제 김우중 회장, 그 당시 김우중 회장 대우건설 사무실에 서울역 앞에 있어요. 그 제일 옥상에 김우중 회장 펜트하우스 저거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북경시장 부인 마담님 나 뭐 여러 사람이 김우중 회장하고 스태프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참 약속을 하고 그 대신 또 대우가 그때는 중국으로 막 진출하려고 애쓸 때니까 중국에서 중국 정부는 중국 정부들은 대우를 서포트를 하는 거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잘 어레인지해서 이제 가기로 다 약속되고 뭐 했는데 아이 또 김대중 정권이 들어오더니 대우로 날라버린 거야. 어? 그래서 내가 네 번째 당하는 거지. 꼭 하루 아침 다 날아가 버린 거야. 우리 적극 협조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름도 레드백이라고 우리가 붙여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